역기러기 부부의 충격적 이중생활 70억 당신 돈 내가 지켰다. 무너진 부부 30년 결혼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십 년간 기러기 생활을 하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부부의 7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치정과 법정 다툼, 숨겨진 가족의 균열과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소. 20년 만에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사는 거요. 송경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윤혜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자리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요. 짐은 저쪽 방에 놔요. 제 방은 따로 쓸 거니까 뭐. 부부가 방을 따로 써? 송경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 돌아왔는데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함께? 윤혜영이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지만 냉랭했다. 2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같은 방을 쓰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요? 나는 아이들 교육하느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고생했소. 고생? 당신 혼자만 고생했나요? 나는 여기서 혼자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 사업 뒷바라지하고 친척들 챙기면서 살았어요. 당신은 그저 편하게 아이들이랑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짧은 전화, 그리고 명절에 들르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 벌어서 보냈잖소. 당신은 그냥 그 돈 쓰기만 하면 됐지. 뭘 그리 큰 소리야. 윤혜영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 말이 지금 나오는군요. 좋아요.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송경수는 부친이 남긴 7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부동산 50억, 현금과 주식 20억. 하지만 그는 이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 상속 서류를 혼자 처리하고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만 만들었다. 그런 그의 행보를 윤혜영은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아버님 재산 상속받은 거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혼자 처리했더군요. 그건 내 아버지 재산이요. 당신이 왜 간섭해? 내 일이지 간섭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배우자예요. 30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고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모셨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이요. 법적으로도 당신 몫이 아니라고 인터넷에 찾아봤어. 법적으로? 윤혜영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당신 아버님이 그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집안을 돌봤는지 아세요? 누가 사업체 관리하고 세금 신고하고 직원들 월급 챙겼는지 알아요? 당신 아버지 병간호는 누가 했을까요? 그건 그래도 상속은 상속이요. 법원에 가도 내 말이 맞아.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윤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의 이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나 이혼할 거예요. 혜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 김민지를 찾아갔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20년간 기러기 생활, 그리고 최근 70억 상속 쉽지 않은 케이스네요.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정말 억울해요. 윤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 세월 동안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못 없다는 식이야. 부인께서 시부모님을 모셨고 남편 사업을 관리했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업 관리, 세무 처리 전부 제가 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 사업체 장부 정리도 도왔고요. 증빙 서류도 다 챙겨왔어요. 윤혜영은 무거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줬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아주 중요해요. 김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혹시 부인께서도 상대방이 공격할 만한 감춰야 할 일은 없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서 뭔가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윤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수영장 코치랑 좀 가깝게 지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였어요. 남편은 20년을 바깥에 있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가까웠나요? 관계를 가졌습니까? 혜영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관계를 했어요. 5년 정도. 5년이요? 김민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측에서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면 재산 분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도 미국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 친구가 우연히 봤다고 사진까지 보내줬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그 사진이요. 내 휴대폰에 몇 장 있어요. 그리고 증언해 줄 사람도 있고요. 좋습니다. 김민지 변호사의 표정이 살아났다. 그럼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갑시다. 남편이 먼저 장기간 해외 체류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송경수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소송 전문가로 유명한 박성준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의뢰인을 맞았다. 상속 재산 70억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라. 박성준 변호사가 빨간 볼펜으로 서류를 체크하며 말했다. 까다롭네요. 아내 측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테니 선생님,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 아닙니까? 송경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내 몫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재산 분할 시 그 기여분을 참작할 수 있어요. 기여? 아내가 뭘 기여했다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내가 보내준 돈으로 편하게 살기만 했잖아. 부인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의뢰인 명의의 사업을 관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고생해서 의뢰인님 우리는 부인의 유책 사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혹시 부인 측에 문제될 만한 게 있습니까? 불륜 같은 거요. 송경수가 USB를 꺼내 내려놓았다. 사실 제가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수영 코치랑 만나는 걸 미행시켰어요. 증거가 있나요? 구체적으로요. 호텔 출입 사진, 차량으로 동행하는 장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다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완벽하군요. 그럼 우리가 유리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미국에서 사실 뭐라고요? 저도 여자를 만났습니다. 15년 정도. 박성준 변호사가 한순간 말이 없었다. 15년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 여성과 아직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정리했어요. 더 이상 안 만나요. 증거가 남아있나요? 사진, 메시지, SNS 게시물 같은 거요. 글쎄요. 송경수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사진도 좀 찍었고 SNS에도 올린 게 있는데 제시카, 그 여자 이름인데 그녀가 저를 태그한 게시물이 꽤 많아요. 박성준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다. 이건 큰일인데요. 쌍방 유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은 각자의 과실 비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 박지훈 부장판사였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부부는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김민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30년간 피고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피고가 20년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원고는 시부모를 모시고 피고의 사업을 관리하며 한없이 헌신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피고는 해외에서 자녀 교육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을 뿐 피고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하게 생활했다고요? 라고 되받아치며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5채를 관리하고 월세 수금부터 세무신고 심지어 소액 재판까지 전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며 두꺼운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2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세무신고, 서류, 각종 계약서와 관리 대장들이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그것은 부부로서의 당연한 역할 분담이었을 뿐입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강조하며 말했다. 법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라고 볼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김민지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7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송정건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업체를 피고 부친께서 운영하실 때 원고는 실질적인 내조를 통해 사업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사 도움이 아닙니다. 억측입니다. 박성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며 말했다. 피고 부친의 사업체 장부를 보십시오. 원고의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 원고 명의로 처리된 세금 계산서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원고는 사실상 무보수 격리로 일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하찮은 존재처럼 무시하고 제가 지켜온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독차지하려고 해요. 당신이 뭘 했다고. 송경수가 격앙되어 소리쳤다. 내가 피땀 흘려 돈 벌어서 보냈잖아. 그게 다 아니야?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다. 다음은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혼인관계를 먼저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입니다. 저희는 원고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호텔 로비를 함께 통과하는 윤혜영과 강민수의 사진,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식사 자리 등이 띄워졌다. 함께 찍은 사진들도 이어서 제출되었다. 저건 윤혜영의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다. 재판장님,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가 먼저 혼인관계를 방치하고 자신은 해외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방치라고요? 박성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다. 피고는 자녀 교육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입니다. 희생? 김민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미국에서 제3자와 교제한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송경수와 제시카 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공개됐다. 식당에서, 공원에서, 해변에서
심지어 포옹하는 장면까지 법정이 술렁였다. 그건 그냥 친구였소. 미국에서는 그게 다 친구 사이야. 송경수가 변명했다. 15년간 만난 친구요? 이 여성의 SNS를 보십시오. 내 사랑 경수. 우리의 10주년. 영원히 함께라는 글이 수십 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구 관계입니까? 양측 모두 냉정하십시오. 재판장이 무거운 어조로 말하며 망치를 내리쳤다. 감정적인 대립은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두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남 35세 송민준과 차남 송민재였다. 증인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재판장이 민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모님이 진정한 부부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함께 미국에 계셨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으니까요. 가족 같다는 느낌보다는 먼 친척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외로워하셨습니까? 박성준 변호사가 물었다. 네,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이 개인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은 사실만을 진술하십시오. 어머니는 저희한테 자주 전화하셨어요. 아빠는 왜 전화 안 하냐? 아빠는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냐고 하시면서 울 때도 많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빠는 바쁘시다고 변명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점점 힘들어졌죠. 김민지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솔직히 저희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저희랑 제대로 대화하고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정말 짧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치는 느낌이었죠. 그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송경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차남 송민재가 증인석에 섰다. 그의 태도는 형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증인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김민지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모시고 아버지 명의의 건물 관리하고 친척들 경조사 챙기고 저는 가끔 어머니는 언제 쉬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셨어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부재였어요. 형이 대학 입학할 때, 제가 군대에 갈 때, 어머니는 항상 혼자셨어요. 아버지는 전화 한 통 없이 돈만 보내셨죠.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송경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랑 사시면서 가족 행세했잖아요.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뭐? 송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제 친구가 우연히 아버지를 봤대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봤다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다는 걸. 재판장이 망치를 세게 내리치며 정숙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호통쳤다. 민재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송경수가 허탈한 목소로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린 채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송경수가 미국에서 교제한 여성 제시카 리를 화상으로 증인 출석시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증인 본인과 피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지 변호사가 물었다. 저는 경수를 15년간 만났어요. 우리는 연인 사이였고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어요. 이해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피고는 단순한 친분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송경수와 제시카가 함께 여행 간 사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사진, 가족 같은 단체 사진 속에서 포용하는 두 사람, 심지어 입맞춤하는 사진까지 연이어 공개됐다. 경수는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걸 정리하고 저와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시카, 왜 이러는 거야? 송경수가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 깨끗하게 정리했잖아. 다 끝난 일이라고. 깨끗하게. 제시카의 눈에서 화염이 튀는 것 같았다. 당신은 저를 15년간 이용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부인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관계 시작한 지 5년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속였어요.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중재했다. 증인, 피고가 증인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는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제시카가 손가락을 뻗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메라에 가까이 보였다. 심지어 약혼 반지도 줬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걸 주면서 평생 함께하자. 너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저게 뭐예요? 윤혜영이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건 그냥 생일 선물이었어. 송경수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약혼 반지가 아니야. 선물이요? 제시카가 비웃었다. 당신은 이 반지를 주면서 정말로 평생 함께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신을, 당신의 말을 믿었고 제 청춘 15년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증인 김민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가 증인에게 얼마나 금전적으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매달 저에게 $3,000씩 생활비를 줬어요. 15년 동안 꾸준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금도 내줬어요. 자동차도 선물로 받았고요. 이해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건 피고의 개인적인 경제활동, 선의, 경제적 지원일 뿐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활동이요? 김민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혼인 관계에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15년간 매달 4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단순한 개인적인 활동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혼인 공동체의 재산을 유출하고 혼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저는 경수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는 그저 두 여자 사이에서 편한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는 안주인이 가정을 지키게 하고 미국에는 연인이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게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제시카, 제발 그만. 송경수가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요? 당신은 저의 15년을, 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당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았어요. 당신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고 재판장이 증인은
진정하십시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화상 연결을 종료했다. 이번에는 박성준 변호사가 혜영의 상대였던 수영 코치 강민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단정한 차림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증인, 원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준 변호사가 엄중하게 물었다. 저는 혜영 씨의 개인 수영 코치였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인이 되었고요. 민수 씨 윤혜영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얼마나 오래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5년 정도요. 5년 꽤 긴 시간이지요? 박성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증인은 원고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영 씨가 송 선생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이유가 뭡니까? 강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랑했으니까요. 혜영 씨는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은 20년을 바깥에 있었고 혜영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그녀의 외로움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의 개인적인 감정과 추측은 사실 증명에 불필요합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은 계속하십시오. 혜영 씨는 저 앞에서 자주 울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변했다. 남편은 왜 전화도 안 하냐? 나는 왜 이렇게 혼자여야 하냐? 내 존재 의미가 뭐냐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증인은 원고에게 얼마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까? 박성준 변호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박성준 변호사가 고함치며 법정 스크린에 통장 내역을 띄웠다. 이 통장 내역을 보십시오. 원고가 증인 명의의 계좌로 5년간 매달 평균 300만 원, 총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법정의 통장 내역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윤혜영이라는 이름으로부터 강민수 계좌로 매월 꼬박꼬박 입금된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그건 윤혜영이 할 말을 잃었다. 재판장님, 박성준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다. 원고는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제3자에게 거액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혼인 공동체 재산의 유출이며 중대한 혼인 의무 위반입니다. 재판장님, 김민지 변호사도 맞섰다. 피고도 미국에서 제3자에게 매달 400만 원씩 15년간 지원했습니다. 그 규모는 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금액과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소리쳤다. 중요한 건 원고가 먼저 혼인관계를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강민수가 갑자기 증인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증인, 허가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강민수가 간청하는 어조로 말했다. 저는 혜영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혜영 씨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혜영 씨에게는 너무도 큰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남편이 쌓아온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그녀는 그 의무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끝까지 다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송경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남자는 뭘 했어요?
미국에서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만 빌렸었잖아요. 너 이 자식이. 송경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쥐었다 피고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호통이. 법정을 울렸다. 저 자식이 내 아내를 유혹했어. 송경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다. 저 자식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유혹이요? 강민수도 맞서 소리쳤다. 당신이 20년을 바깥에 있을 때 혜영 씨는 혼자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였다고요. 당신이 먼저 가정을, 아내를 버렸잖아요. 내가 가정을 버려? 송경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돈 벌어서 보냈어. 너희들 밥 굶어 본 적 있냐? 돈만 보내면 가족이에요? 사랑이에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영 씨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없었어요. 당신은 그저 돈이라는 이름의 벽만 쌓았을 뿐이에요. 증인, 피고, 둘 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3개 내리치며 호통쳤다. 다음 발언 시 법정 모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십시오. 강민수는 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지만 법정 경찰의 안내에 따라 증인석을 떠났다. 다음 재판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분노와 감정의 대립을 넘어 법리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재판장님, 김민지 변호사가 장부와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시던 송정건설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20년간의 사업체 장부를 보십시오.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 신고서, 직원 급여 명세서, 상당수가 원고의 이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부모를 돕는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 자체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리라고요? 김민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20년간 무보수로 격리, 관리인 심지어 간호사 역할까지 수행한 것을 단순한 도리로 치부하시는 건가요? 만약 원고 대신 외부에서 전문 격리사를 고용했다면 최소 연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인건비가 들었을 겁니다. 20년으로 치면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입니다. 그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일축했다. 억측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회계사 감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혜영이 수행한 업무의 시장 가치가 연간 평균 6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다. 재판장님, 박성준 변호사가 버티며 말했다. 원고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시부모를 모시는 가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피고의 상속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라고요? 원고가 사업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부친은 반드시 외부 인력을 고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사업의 순수익을 감소시켰을 것이고 결국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원고의 무보수 노동은 바로 그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박성준 변호사의 반박이 점점 약해졌다. 가정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매우 신중하게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건네며 말했다. 이는 피고의 부친 송모 씨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쓰신 일기입니다. 이 중 관련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에 오싹한 정적이 흘렀다. 2018년 7월 12일 며느리 혜영 덕분에
오늘도 사업이 무사히 잘 마무리됐다. 나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혜영이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사업을 접고 아마 건강도 더 일찍 망가뜨렸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일기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윤혜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님. 그녀가 흐느껴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주장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단순한 감사. 김민지 변호사가 더욱 강력한 부분을 찾아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2020년 11월 10일 내 병이 점점 깊어간다. 유언장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당연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지만 며느리 혜영의 목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이 이해해주질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말해도 냉랭하게 반응하더구나. 참으로 미안할 따름이다. 김민지 변호사는 일기장을 내려놓으며 결론지었다. 피고의 부친은 생전에 원고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반대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원고의 기여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가 노안으로 정신이 송경수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김민지 변호사의 말에 막혔다. 노안이라고요? 이 일기는 돌아가시기 불과 1년 전에 쓰신 글입니다. 다른 부분들을 보면 아버님은 당시에도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양측 모두 추가 의견을 준비해 오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다음 기일을 통보하겠습니다.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송경수와 혜영이 마주쳤다. 지난번과 같은 날선 적대감보다는 피로에 짓눌린 무기력함이 감도는 분위기였다. 여보. 송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다. 우리 이렇게까지 서로를 파멸시키면서 싸워야 하오. 합의합시다. 합의. 윤혜영도 예전만큼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당신이 70억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그 조건이면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하다오. 송경수가 주춤거리며 말했다. 10억 원 정도면 당신이 평생 편히 살기에 충분하지. 안소? 10억? 윤혜영의 입꼬리가 비통하게 떨렸다. 당신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의 7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겠다고? 당신은 지금도 나를 내 30년의 희생을 거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를 원하오? 송경수가 다급해졌다. 최소 35억. 당신이 가져간 70억에 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에요. 미쳤소? 송경수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지만 예전만큼의 기세는 없었다. 상속 재산인데 왜 당신이 반을 가져가? 말이 되나? 그럼 법정에서 끝까지 싸웁시다. 윤혜영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빛에 담아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날 곳도 없어요. 그리고 판결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양측 변호사는 지난 모든 공방을 집대성한 최종 변론을 준비해왔고 두 당사자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소모된 후에 허탈함이 가득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민지 변호사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시작했다. 원고는 30년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시부모를 효로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관리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그런 그녀를 피고는 20년간 해외에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고는 다른 여성과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누가 이 혼인 관계를 먼저 결정적으로 파탄시켰습니까? 명백히 피고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소리쳤다.
원고 또한 5년간 제3자와 관계를 맺으며 혼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5년과 15년을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습니까? 김민지 변호사가 강하게 반문했다. 게다가 원고의 관계는 피고가 먼저 혼인 관계를 유기하고 장기간 다른 관계를 유지한 후에 극심한 정서적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원고는 20년간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을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윤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을 청구한 것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으로 모셨고 남편의 재산이 한 푼도 줄지 않도록 피땀 흘려 관리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돌아와서 저를 마치 필요 없는 노역군처럼 무시하고 제가 지켜낸 재산을 마치 자신의 독자적 노력으로만 이룬 것처럼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제 30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뭘 안다고. 송경수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고생? 윤혜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제시카라는 여자랑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가족 같은 사진도 찍고. 그게 고생이에요? 그런 고생이라면 나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외로워서 그랬던 거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에요. 윤혜영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20년을 혼자 살았다고요. 대체 몇 번의 생일을 혼자 보냈는지, 몇 번의 명절을 혼자 집을 지키며 보냈는지.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사업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아이들이 완전히 커줄 때까지 전부 다 참았어요.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났소? 왜 가정을 깨뜨렸소? 당신이 먼저 가정을 깼잖아요. 15년 전부터 당신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감정에 휩싸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세게 내리치며 호통쳤다. 정숙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 법정 모독으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박성준 변호사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핵심은 재산 분할입니다. 피고가 상속받은 70억 원은 특유 재산으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몫은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고요? 김민지 변호사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원고는 20년간 무보수로 전문 격리사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회계사 감정에 따르면 그 가치는 최소 10억 원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의 부친께서 남기신 일기입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고 직접 쓰셨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기장의 글에 불과합니다. 박성준 변호사의 반박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피고의 부친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피고의 부친 자신이 원고의 기여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던 고개를 들며 양측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먼저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양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과 동거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명백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피고가 먼저 장기간 해외 체류 중 다른 여성과 15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린 점, 이로 인해 혼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70억 원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피고 명의의 사업 및 부동산을 관리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친이 남긴 일기장에는 원고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녀에게 재산을 분여하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혜영의 가슴이 벅차 올랐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상속 재산 70억 원 중 30억 원 상당으로 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30억이라고요? 송경수가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또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 5채 중 2채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박성준 변호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재판장의 엄한 눈빛에 말을 삼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불륜 행위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위자료까지. 송경수는 망연자실하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재판장님. 김민지 변호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항소하겠습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항소는 양측의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윤혜영은 자리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민지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부인, 이기셨어요. 정당한 몫을 찾아내셨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윤혜영이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말했다. 그냥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저희 인생의 한 장이. 한편 송경수는 패배감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뚫고 나갔다. 박성준 변호사가 뒤따라가며 말했다. 의뢰인, 지금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우리 바로 항소합시다. 2심에서는 됐소. 송경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지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항소 안 할 거요. 뭐라고요? 박성준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3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냥 넘겨주시겠다고요? 송경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도 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김민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윤혜영이 있었다. 지쳤소. 박 변호사, 더 이상 서로를 해치고 치욕스러운 내색을 드러내며 싸우고 싶지 않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소? 송경수는 복도 끝에서 혜영을 바라봤다. 혜영도 그를 보았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고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두 사람이었다. 여보. 송경수가 스스럼 없이 부르던 호칭이 입에서 나왔다. 윤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여보가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곧 법적으로도 완전한 남남이 될 사람이에요. 송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윤혜영의 눈에 또 한 번 눈물이 맺혔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에게서 들은 첫 사과의 말이네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소. 송경수의 목소리가
매우 낮았다. 내가 당신의 그동안의 노고와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윤혜영의 눈물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송경수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가 스쳤다. 없어요. 윤혜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한테는 다시 시작이라는 기회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각자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윤혜영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김민지 변호사와 함께 돌아서서 걸어갔다. 여보, 부디 행복하시오. 윤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윤혜영은 한적한 골목의 작지만 아담한 카페를 차렸다. 30억 원 중 5억 원을 투자해 오롯이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손으로 만든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 이름처럼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윤혜영이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손님은 강민수였다. 혜영 씨, 정말 오픈 축하해요. 그는 작은 화분을 선물로 건넸다. 자유로운 모습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민수 씨, 마침 좋은 커피 원두가 왔는데 한잔 할래요? 그녀의 미소는 편안했지만 어딘가 선을 그은 듯한 느낌이었다. 물론이죠. 강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저 혜영 씨,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윤혜영은 잠시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민수 씨, 나는 이제 혼자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당신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의 대용이었는지 저는 아직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친구로 가끔 이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실 수는 있겠죠? 물론이죠. 혜영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다. 환영합니다. 민수가 카페를 떠나자 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보행자들이 각자의 길을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자신에게로 돌아온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편 송경수는 미국으로 다시 떠났다. 제시카를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수화물 수치처로 걸어갔다. 그 뒤에는 70억이 아닌 40억 원의 재산,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치고 외면했던 것들에 대한 무거운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두 아들 민준과 민재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카페를 자주 찾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고, 민재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러기 생활, 상속 재산, 그리고 이중생활로 얽힌 한 부부의 비극적이지만 어쩌면 필연적인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셨습니다. 법은 혜영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과연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있을까요? 30억 원과 자유를 찾은 혜영일까요? 아니면 40억 원을 지키고 체면을 유지한 송경수일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세월만을 보낸 두 사람 모두가, 그리고 그 상처를 이어받은 자녀들이 모두 패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